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강의는 문법 부분 강의입니다. 문법은 4주 동안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문법의 경우에 그 분량이나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자료 부분에 보면 2022 개정 문법 교육과정 이렇게 해서 문법 교육과정 부분과 그 다음에 문법 부분에서 이렇게 필요한 자료, 개정 교육과정 이후 필요한 자료 부분들이 일부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보면 현재 우리가 이 강의 진행 중에 사용하는 교재는 이 교재입니다. 이 교재인데 제가 좀 미안한 게 현재 이 부분 문법 부분을 2022에 맞게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게 개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미안한데 그런데 현재 문법의 경우에는 그 흐름이나 변화 이 부분이 가장 적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문법의 경우에 교육과정이 달라진다고 문법 자체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22 개정 문법 교육과정 이 부분을 다루면서 우리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2022에서 어떻게 달라졌나 또 주의할 부분이 무엇이 있나 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문법에서 2015와 2022의 경우에 개정 교육과정에서 보면 달라진 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책으로 하더라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의 책을 바탕으로 해서 책에 제시된 내용,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이 내용이 그대로 현재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진 부분이 없고 일부 약간 추가가 된 부분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이나 이 책을 바탕으로 강의한 내용, 그것을 바탕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문법 부분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고전 문법이 있고 현대 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경우에도 현재 고전 문법과 현대 문법을 함께 담고 있는데 우리가 문법 영역에서 먼저 어문론 영역이 있습니다. 세 가지 어문론 영역이 있어서 이 어문론의 경우에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대체로 보면 고전이라고 할 때 우리가 현재 중세 국어에서 시작해서 고전에서 현대로 이렇게 넘어오는 부분이 공부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형태론이나 통사론의 경우 형태론, 통사론, 그 다음에 문법에서 예를 들면 어휘, 의미 마찬가지입니다. 어휘라든지 의미 이런 부분은 현대 부분의 내용을 먼저 다루고 현대의 내용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중세로 접근하는 게 우리가 전체 흐름을 이해할 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현재 우리가 컴퓨터 시대, AI 시대에 들어오면서 컴퓨터나 AI 시대, 지금 이제 AI 시대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보면 한글이 가장 컴퓨터에도 가장 맞는 언어였고 특히 AI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찾아보면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자기 언어, 히라가나, 가타카나 이런 부분을 버려두고 한글로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자기 나라 언어를 한글로 이렇게 쓰고 베끼면서 그렇게 하니까 학습 속도가 훨씬 더 높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글이 왜냐하면 이 AI 시대나 컴퓨터 시대에 그만큼 입력하기가 쉽고 대부분의 많은 소리를 쉽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세종대왕이 만들 때 워낙 이 한글을 잘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때 만들 때 바탕이 되는 지식이 뭐냐, 고전에서 어문론의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문론의 지식은 중세를 거쳐서 근대 현대로 이어지는 형태로, 그래서 우리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이어지는 그 흐름을 함께 공부해야 하는데, 그래서 어문론의 경우에는 중세에서 시작해서 현대로 넘어와서 오늘날 우리 국어가 이런 흐름을 거쳐서 정착이 되었구나 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가면 중세와 근대 현대를 함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태론, 통사론, 어휘, 의미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지식들은 우리가 현대에 들어와서 형태론, 통사론, 그 다음에 어휘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비로소 그 문법에 대한 인식을 갖고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도 중세에도 우리 말이라든지 그 문법 자체는 존재했지만 그 문법을 체계화시키고 직접 드러내고 이렇게 했는 부분은 우리가 주시경 선생이나 허웅 선생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어지던 부분으로 우리 문법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대로 제시가 되면서 형태론, 통사론은 현대에서 정립된 학문입니다. 현대에서 정립이 되어서 이 부분이 정립이 된 부분을 가지고 이걸 뭐냐 하면 중세에 소급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어떤 내용이 바뀌면 중세에서도 바뀌어서 적용이 됩니다. 현대에서 예를 들면 무엇이 추가가 되었다, 이 분야에서 추가가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중세 내용을 추가를 해서 공부를 하는 형태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분야 영역마다 공부를 하는 방법이 달라야 한다 하는 점. 그래서 우리 책의 경우에 어떻게 제시가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책에서 보면 현재 1권, 2권, 1권,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책에서 보면 1권에 앞에 제일 앞쪽에 뭐냐 하면 1권의 앞쪽에 어문론이 있습니다. 어문론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글 맞춤법이나 혹은 표준어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중세국어, 1권 속에 중세국어와 관련되는 부분으로 중세국어의 어문론에 해당되는 부분과 형태론에 해당되는 부분과 통사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권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어문론, 그 다음에 어문론 부분인데 순서는 현대 어문론부터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문론부터 제시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여기에 중세국어 이 부분, 중세국어의 제자 원리, 글자를 만든 원리와 그 다음에 중세국어의 어문체계, 제자 원리와 어문체계를 바탕으로 여기 있는 어문론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 이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2권의 현대국어, 2권에서 현대국어의 형태론, 통사론, 형태론과 그 다음에 어휘론과 의미론, 순서대로 통사론, 담화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할 때 제 강의 전체 순서에서 보면 우리가 어문론에서 이렇게 시작하면 어문의 개념을 알고 이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합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앞부분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문론에 해당되는 부분, 이 부분을 먼저 다루고, 이게 1번이라면 이게 2번이고 어문 변동은 다시 3번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어문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루고, 그 다음에 전체 내용에서 보면 형태론으로 들어가서 형태론이나 어휘, 의미, 통사론, 담화 등을 다루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4번 순서라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5번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자체를 바탕으로 강의한 내용,
현재 우리가 보면 영상으로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 강의로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영상 강의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료 2022 개정 문법 교육과정 하는 부분에 여기에 바로 다음 페이지 차례 말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영상으로 여러분이 학습을 할 때 어떤 순서로 제시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일일이 파악을 해서 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이 제가 지금 하는 부분 실제로 강의하는 부분의 경우에 영상 강의 2026년처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 공부해야 할 전체 내용은 뭔가? 위에 있는 표 문법 영상 강의 차례가 있습니다. 2023년에 강의했는 내용인데 강의 및 교재 안내 1월 국어 일반의 국어 어문론 부분에서 언어 본질, 국어 어문론, 음소, 운소, 음소와 변이음, 한글의 제자 원리, 여기 지난 글씨로 표시된 부분은 뭐냐? 중세 문법입니다. 그래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 국어 음절이라든지 어문 변동 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어문의 변동이라든지 또 아랫부분에 보면 어문 변동 현재 부분을 이렇게 제시하고, 그 다음에 고전 문법에서 어문론에서 보면 근대 현대 자음의 변천, 그 다음에 고전 문법의 어문론 어문의 변천, 이렇게 해서 어문론 분야 부분을 중세와 현대를 묶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어문론 일부를 먼저 다루다가 이렇게 또 3번 핵심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형태론으로 넘어오는 형태. 2월의 경우 형태론, 어휘론, 의미론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 다음 3월에 통사론 분야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통사론을 전체를 다루고 마지막에 고전 형태론, 고전 통사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 체계적인 내용은 2023년 문법 강의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 내용 전체 교재와 함께 들어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 2023년 문법 강의 이 부분을 듣도록 합니다. 이 부분이 현재 이 책을 가지고 전체 어문 형태 통사론 각각 4주식에서 핵심 내용을 제시해 놨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1월, 2월, 3월 이렇게 해서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좀 많고 어렵지만 그래도 3달에 걸쳐서 문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책에 있는 내용의 하나하나 우리 문법 내용학책의 1권, 2권 제시된 내용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다 이렇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기본이 되는 내용은 문법 부분을 세부적으로 하려면 2023년 강의 이 부분을 여러분이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해놨는 부분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또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 2026년 문법 영상 강의가 있습니다. 2026년 강의, 이건 한 번 더 복습하고 한 번 더 듣게 하기 위한 부분인데, 여러분이 2023년 강의는 조금 옮겨 다니면서 했지만 각 영역별로 어문론이면 어문론, 형태론이면 형태론 해서 고전과 현대를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전과 현대를 나누었다. 그런데 최근 시험 문제가 보면 고전 현대를 묶어서 제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26년 강의 부분은 이 부분을 각각 연관을 지어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문법은 요 강의 전체 부분에서 필요한 내용, 요게 앞에서 보면 어문론, 형태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게 제시했는 부분에 따라서 이걸 강의를 했다면 2026년 강의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고전과 현대를 연관지어서 이렇게 했는데, 현대 어떤 내용을 할 때 고전에 어떤 관련이 있다, 현대 어떤 내용을 할 때 중세가 어떤 관련이 있다, 이 관련되는 부분을 함께 묶어서 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2023년 문법 강의는 조금
예를 들면 현대면 현대, 그 다음에 중세면 중세 나누어서 세부 내용을 진행을 했고, 2026년 강의는 연관이 있는 부분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이 있는 내용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전 어문론, 현대 어문론 이렇게 해서 현대를 위주로 하면서 그 다음에 관련이 있는 고전 부분을 끌어와서 함께 학습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2026년 강의이다. 그리고 2026년에 주로 강의했던 내용 부분에 보면 훈민정음 제자원리 및 어문의 변천, 그 다음에 표기법의 변천, 현대국어 어문 이렇게 제시된 부분, 그 다음에 이주의 어문의 변동에서 교체와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주의 현대 형태론에서 형태소와 단어, 품사, 체형, 관계언 등에 해당되는 것, 품사 중에서 용언, 동사, 형용사, 본용어과 보조용언, 그 다음에 의미의 종류와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용언과 통사론이 어떻게 관련되는가 하는 부분 등등으로 위에 있는 내용 중에서, 즉 2023년에 있던 이런 내용 중에서 고전과 연관되거나 아니면 2023년 강의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는 부분, 그 내용을 여기에서 다루고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현재 두 가지 강의, 2023년 문법 영상 강의와 2026년 문법 영상 강의 부분이 올라가 있는데 2023년 강의 부분을 먼저 잘 듣고 이해를 해야 이 바탕 위에서 2026년 강의 부분이 들어야 그게 쉽게 수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2026년 강의를 먼저 들으면 2026년 강의는 여기에서 중세와 현대를 넘나드는 내용이 많습니다. 넘나드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전체적인 체계, 뼈대, 이론, 핵심 이론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2026년 강의가 아주 어렵습니다. 듣다 보면 어려워서 또 오고 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왜 그렇지 하는 부분이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던 2023년 문법 강의, 이게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듣고서 그리고 나서 2026년 문법 강의를 듣거나 또는 현재 원래 이루어지는 2027년 문법 강의를 듣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들을 때 현재 영상으로 올라가 있지만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앞서 말씀드렸죠. 교육과정에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그대로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이 이 책이 2022년 2023년에 이렇게 수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교육과정 내용만 2022개 안 들어갔다 뿐이지 전체 내용은 그 전에 나온 책을 다 포괄을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맞도록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가장 먼저 교육과정, 현재 이 책을 보면 이 책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한 분야마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문론 분야를 잠깐 보면 국어의 어문이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61쪽을 잠깐 보십시오. 모든 부분의 체계 부분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어문론 분야다라고 하면 어문론에서 필요한 부분이 뭐냐? 어문론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국어의 어문에 해당되는 것, 국어의 어문 속에는 음성과 어문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어문의 체계, 국어에서 어문들이 결합되는 음절,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문의 변동, 이렇게 해서 세부 내용이 다 있습니다. 어문의 변동에서는 어문의 변동 일반에 해당되는 것과 어문의 변동 교체, 탈락, 축약, 첨가, 된소리와 사이소리, 주요 어문 변동, 61쪽에 있는 이게 뭐냐? 이 책의 체계, 항상 맨 앞쪽에 보면 각 영역별로 체계표가 있습니다. 영역별로 체계표가 있어서 이 체계표는 무엇을 바탕으로 제시가 되었느냐? 이 체계표의 경우 영역별로 체계표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부분은
교육과정, 그리고 2015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했고, 이 부분이 2022 교육과정과 그 체계 면에서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체계 내용이 달라진 것은 교육과정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역별 체계표가 똑같다. 단지 2022 교육과정에 뭐냐, 세부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요즘 시대에 맞도록 일부 내용이 약간 추가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추가가 된 내용이 여기에 그래서 담겨 있다 하는 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문법이라고 했을 때 어문론 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어문에 해당되는 것, 음절에 해당되는 것, 어문의 변동에 해당되는 것,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 되는 영역이고, 이건 소리를 다루는 겁니다. 어문이라고 했을 때 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건 소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형태가 아니라 소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 그래서 그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뭐냐, 기본적으로 어문, 음절, 어문의 변동에 해당되는 내용이 우리 책에 제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문론 부분 분야가 이렇게 되어 있고, 예를 들면 또 형태론이라면 형태론의 경우에는 형태소와 그 다음에 어휘, 그리고 품사,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기본이 됩니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조금 뒤에 보면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제시된 하나하나 영역별 체계표가 있는데, 어문론이면 어문론, 형태론이면 형태론, 통사론이면 통사론, 각 영역마다 그 세부 내용들이 체계표로 다 제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국어 부분에서 앞에서 보았듯이 어문론이면 어문론의 체계, 형태론이면 형태론의 체계, 통사론이면 통사론의 체계, 이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제시된 내용들, 학습 내용이나 아니면 변화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세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과정 자체를 먼저 보면 문법 교육과정 부분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이 있고, 세부적으로 보면 2페이지 부분에 2022 개정 교육과정 국어 성격 및 과목이라고 해서 국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뀐 부분, 2022 개정에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문법 부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에서 국어에 있던 문법은 2015 초등 1에서 9학년 국어 문법이 있고, 또 고등 1학년에서도 문법이 있어서 이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매체가 추가되었다 그랬죠. 그런데 선택 과목 부분에서는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선택 과목에는 2015 개정 국어 부분에서는 그 아래 보면 3번에 언어와 매체 부분이 언어와 묶여져 있었습니다. 문법이. 그런데 지금은 뭐로 묶여져 있는가? 화법과 언어로 묶여져 있습니다. 매체로 묶여있던 게 화법과 언어, 이렇게 묶여져 있어서 기본적으로 과목 체계가 이전에는 언매, 언어와 매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뭐냐? 화언이다. 화법과 언어. 이렇게 해서 언어 문법 내용은 똑같은데 묶여있는 과목이 이전에는 보듯이 언어와 매체와 묶여 있었는데 지금은 화법과 함께 묶여 있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부분에 보면 2022 개정 중학교 국어 문법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중학교 문법 교육과정 해서 핵심 아이디어, 범주 부분에서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이렇게 해서 1, 2학년이 배울 거, 3, 4학년이 배울 거, 5, 6학년이 배울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중학교 부분에 1학년, 3학년, 1에서 3학년, 어문 체계와 문자 체계, 국어의 어문 체계, 문자 체계, 세대 분야 매체에 따른 언어, 이렇게 해서 어문 체계, 문자 체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태론에서 언어 단위에서 단어 형성, 품사, 어휘, 여기까지는 형태론, 문장의 짜임, 글과 담화의 피동, 인용 표현,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문법 요소와 함께 문장의 짜임,
문장의 종류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 문법 요소 등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의 기초와 국어 규범,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 이렇게 제시되는 부분. 그러면 가장 기본에 해당되는 것은 지식 이해, 문법에서는 지식 이해가 가장 기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다른 부분들은 참고를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지식 이해 부분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라고 할 때, 앞에서 보았던 부분 4페이지에 비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5년과 비교를 해보면 국어 본질, 그 다음에 국어 구조와 탐구, 이렇게 해서 중1에서 어문의 체계와 특성, 품사의 종류와 특성, 문장의 짜임, 담화,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어문, 품사, 문장, 담화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비교해서 보면 5페이지 교육과정에서 달라진 부분이나 핵심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게 뭐냐, 2022 개정 교육과정, 오른쪽에 있는 것이 2015 교육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바탕으로 보면 2022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문법 부분에서 보면 국어의 어문체계와 문자체계를 이해하고 국어생활에 활용한다. 여기에 문자체계라는 용어가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체계가 뭘 말하는가? 그 국어의 어문체계라고 했을 때 어문체계는 우리가 자음, 모음, 반모음 등으로 나누고 있죠. 문자체계는 뭔가? 이렇게 할 때 이게 훈민정음의 제자원리, 그러니까 한글의 창제원리라고 했을 때 창제원리, 글자를 만든 원리, 문자라고 했을 때 한글이라는 문자의 체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글의 경우에 그 체계라고 했을 때 자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모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운용하는가, 문자를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오늘날 남아있는 자음의 종류, 모음의 종류, 반모음의 종류 이렇게 제시되는 것 외에 어떻게 만들어졌나 하는 것. 그러니까 창제원리, 이전에 창제원리 부분이 문자체계로 들어갔습니다. 일부 용어만 달라졌지만 똑같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도 단어의 짜임, 단어 짜임을 분석하고 새말 형성의 원리를 이해한다 라고 해서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현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짜임을 분석하여 새말 형성의 원리를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내용이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이 부분에서 보면 짜임을 분석하고 새말 원리, 이건 어휘 분야에서 우리 책에 이미 다 있는 내용입니다. 어휘 분야에서 우리가 보면 어휘 부분에서 새말 형성 원리, 그 다음에 문장의 짜임을 이해하고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문장을 구성한다. 그러니까 2015 교육과정에서 2022 교육과정으로 오면 2015년 단어의 짜임, 품사의 종류, 문장의 짜임과 양상 등으로 제시된 것에 학생들이 추구해야 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어의 짜임이라고 하면 그걸 분석하고 원리 이해한다. 품사의 종류와 특성이라면 그걸 통해 자료를 분석한다. 문장의 짜임에서면 그걸 통해 문장의 짜임 및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문장을 구성한다. 이렇게 해서 문법 지식은 똑같은데, 그래서 과거에 있던 부분에서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거기에 보면 형태론이다 라고 했을 때 단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단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 라고 할 때 이 단어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보자면 우리가 단어의 경우 형태소, 어휘, 그 다음에 품사, 요 세 가지 영역으로 제시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단어 부분에 해당되는 기본 지식은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2015나 아니면 2022나 똑같습니다. 근데 2022에서는 교육과정에서 뭐냐, 학습자들이 추구하고 진행해야 할 부분, 단순 지식 제시에서 벗어나서 2015 교육과정이 지식 제시라면 추구해야 할 내용을 강조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 자체의 변화는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에 국어 자료를 분석한다. 이건 실제로 우리가 활동해야 할 부분을
더 제시해 놓은 겁니다. 원리를 이해한다. 그 다음 분석한다. 구성한다. 활용한다. 학생들이 활동할 바. 예전에는 단순 지식이라면 여기는 지식이다라고 했을 때 지식이라면 지식 플러스 이제 활동 방향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지식 부분 뒤에 활동 방향이 있는데 이 활동 방향의 경우에는 우리가 학생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으로 활동 방향 자체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에 해당되는 기본은 같다라는 부분으로 이 해당되는 내용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의 의도와 효과를 분석하고 상황에 맞게 활용한다. 피동 인용 표현, 이게 중학교 부분입니다. 초등학교 때 시간이나 높임을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 피동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문법 요소 피동 표현 외에 뭐가 있습니까? 피동이나 인용 외에 사동이라든지 높임, 시간, 부정, 그 다음에 5가지 해당되는 것, 피동 인용 외에 7가지입니다. 전체 7가지. 피동 인용 외에 종결, 그 다음에 높임, 시간, 사동, 부정, 요 5가지가 피동 인용과 합쳐져서 7가지가 됩니다. 교육과정에 7가지로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하는데 여기 없는 게 나온 것 같지만 예를 들어 교육과정에 2015 교육과정에 없는 게 나온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내용은 뭐냐? 이전에도 다 있던 내용입니다. 문법에 있던 내용이 포함이 되었다. 한글 맞춤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9학년 국어 4-7번 세대 분야 매체에 따른 어휘의 양상과 서임을 분석한다. 어휘의 양상과 서임, 어휘의 체계와 어휘의 양상이라고 해서 어휘의 양상과 서임을 이해하고 다양한 집단과 사회의 언어의 관용적 태도를 지닌다. 여기도 태도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휘의 체계와 양상이 다른 지식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 자신과 주변의 다양한 국어 실천 양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언어와 자아 및 세계 사이의 관계를 인식한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실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015 교육과정에 담화의 개념과 특성, 언어의 본질, 그 다음 통일시대의 국어 등등에 해당되는 것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이 부분은 전체 내용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가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고 현재 교육과정에 중학교에서 제시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다가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 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기준 부분에 보면 그 아래에 이제 다시 성취기준으로 제시된 내용은 다 제시를 해놨는데 1번에 보면 국어의 어문체계와 문자체계.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문자체계라고 할 때 문자체계가 뭔가? 훈민정음 창제정신과 원리를 중심으로 문자체계를 탐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이야기했을 때 그 용어 기본 내용은 똑같은데 문자체계라는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 하는 점. 그 다음에 9학년 국어 4에서 03 품사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국어 자료를 분석한다. 품사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는 것. 이전에는 품사의 종류를 알고 그 특성을 이해한다라고 했는데 다양한 국어 자료를 분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실제로 품사라고 하면 너무 이론적으로만 접근해 왔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품사를 이론적으로만 접근해서 예를 들면 철수가 일을 끝내면 제 시간에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으면 이 문장에서 우리가 보면 품사 부분을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해서 품사를 다 알면 원래는 문장에 적용해서 그 품사를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실컷 품사를 공부했는데 문장에 적용해서 파악을 해보면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품사 부분이 너무 지식에 치우치기보다
이런 어떤 언어 자료에 적용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이런 식으로 해서 품사 자체를 직접 파악하는 형태,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 철수하면 품사가 명사이다. 가하면 조사인데 주격이다. 명사, 조사, 끝내면 동사, 쟤는 관형사. 왜냐하면 시간을 수식하기 때문에. 이건 명사, 또 하면 조사, 갈하면 동사, 수하면 의존명사. 있다의 경우에는 동사, 형용사로 함께 사용되는데, 동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는데 여기 갈 수 있는다, 안 되기 때문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의 경우 있다 자체가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이 있을 때 그 문장에서 제시되어 있는 품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예를 들면 그 뒷부분에 보면 제시가 되어 있는데 6페이지 보면 교육과정에서 여기에 적용되는 게 뭐냐, 품사 지식을 활용해 국어 자료의 특성을 간단히 분석해 봄으로써 품사가 국어 탐구를 위한 기초적이고 유용한 도구임을 이해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품사 지식 자체 하면 품사론에 가면 항상 품사의 개념이 무엇이다, 품사에서 그 다음에 품사의 통용이 무엇이다, 그 다음에 품사의 종류가 무엇이다, 그 다음 세부적으로 체언, 관계언, 용언, 수식언, 독립언 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다룹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막상 그렇게 종류를 배우고 나서 우리가 일반적인 책을 펴놓고 거기에 사용된 품사를 파악해 보면 기본적으로 체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아는데, 이런 부분에 용언에 해당되는 것이나 그 예를 들면 용언의 관형사형과 관형사의 구분이라든지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습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다 하는 점. 그래서 그 아래에 보면 이런 부분이 중요한 내용으로 보면 품사 지식을 활용해서 국어 자료의 특성을 간단히 분석해 봄으로써 품사가 국어 탐구를 위한 기초적이고 유용한 도구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자료의 특성을 품사 지식을 활용해 분석한다. 예를 들면 국어 자료 부분이 있죠. 현대 국어보다 이 중세 국어 이렇게 적혀 있으면 우리가 품사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체언, 관계언, 용언, 수식언, 독립 이렇게 나눠 놓고 셈이 깊은 멀은 가말에 안에 그칠 새 이렇게 했을 때 셈이나 멀 가말은 명사, 그 다음에 셈 이 할 때 이, 그 다음에 멀은 할 때 은, 가말에 할 때 에 조사이다. 동사 거칠다, 형용사 깊다, 부사 아니,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조금 더 탐구를 해야 한다. 이게 뭐냐면 2022 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책에는 현재 이 내용이 이렇게 이미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어문론 예를 들어서 형태소 부분에서 보면 단어 형태소 부분에 보면 품사 부분에 이렇게 다 구분을 해서 제시를 해 놨습니다. 고전 문법 부분에서 이게 있는 게 뭐냐 하면 제 책에 있는 내용인데 359쪽에 중세 국어의 품사 부분이 있습니다. 중세 국어의 품사 부분이 있어서 품사 분류 기준 이렇게 세부 내용이 있고 품사의 종류 부분이 있죠. 거기에 이렇게 다 구분을 해 놨습니다. 품사의 통용이라든지 이런 표가 제가 이걸 교육과정이 나오고 나서가 아니라 교육과정 이전에도 뭐냐, 품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인 자료를 보고 품사를 파악하는 이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시된 문장을 보고 직접 파악하는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제시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품사 관련 부분에서 두 번째 보면 품사 지식을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품사 지식을 활용해서 특징을 파악하는 것.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여기에 함께 제시를 해놨지만 교육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하는가. 이 자료 25쪽에 잠깐 넘어가 보십시오. 이 자료 25쪽. 나중에 고등학교 문법책입니다. 거기에 품사와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2022 개정 문법 부분에 있는데 화법과 언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3번이 뭐냐, 24, 25쪽 동시에 보면 24쪽에 화법과 언어 품사와 문장구조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언어 자료를 분석한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고 이걸 바탕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에 25쪽 부분입니다. 화법 언어 1-3번에 품사와 문장구조에 대한 이전까지 학습한 내용을 심화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품사나 문장의 구조를 단순하게 분석하기보다 특정 사건이나 현상을 명사로 나타내는 경우, 동사로 나타내는 경우 표현 효과, 명사로 나타내는 경우, 동사로 나타내는 경우의 표현 효과.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명사형으로 표현할 때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생각, 혼문장, 겹문장,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 등이 서로 다른 문장 구조로 표현할 때의 적절성, 그 다음에 품사와 문장 구조에 관한 지식을 담화 특성에 맞게 활용한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에서 교육과정에 제시가 되어 있죠. 품사나 특정 사건이나 현상을 명사로 나타내는 경우와 동사로 나타내는 경우의 표현 효과 차이. 이게 뭐냐, 교육과정에 이전에 없던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품사를 제시하더라도 우리가 품사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뭔가, 바로 이 부분이 앞에 있는 것인데, 특정 사건을 명사로 나타내는 경우, 동사로 나타내는 경우의 차이. 최근에 우리가 보면 언어를 사용을 할 때 보통 동사로 끝내야 될 것을 명사형으로, 용언의 명사형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앞에 미리 제시를 해놨습니다. 25쪽에 있는 이 예는 뭐냐, 이 예에 대한 설명은 6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 보면 품사 지식을 활용해서 명사로 끝낼 때와 동사로 끝낼 때, 포유류는 젖먹이 동물이다, 이게 일반 서술로 끝나는 겁니다. 포유류는 젖먹이 동물, 이건 명사로 끝내는 겁니다. 그 아래 하늘은 허공이고 허공은 하늘이다, 하늘은 허공, 허공은 하늘, 이렇게 서술어 부분을 제외해버린 것. 집에 간다, 나 집에 간다를 나 집에 감, 이렇게 표현하죠. 밥을 먹는다, 밥을 먹음. 이것은 저것과 다르다, 이것과 저것은 다름. 나는 안 간다, 아니 못 간다 대신에 나는 안 감, 아니 못 감. 요즘 보면 이런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늘날 언어 생활에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런 이유가 뭔가, 그래서 여기 아래에 미리 어와 관련되는 것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명사형 의미로 끝내는 경우가 많다, 동사이면서 명사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영어에서는 보면 동명사와 유사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동사는 정확히 말해 동사형 형사를 포함하는 용언이고, 명사형이 품사로서는 어디까지나 동사에 속하고 동사를 명사로 전승시킨 파생명사와는 다르다. 이건 서술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과 저것은 다르다를 이것은 저것과 다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하는 구문의 문어에서는 주로 신문, 표제, 안내문, 공문서, 보고서 등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부분이 많았고, 인터넷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죠. 요즘 인터넷, 요즘 넷플릭스 뭐 봄, 이런 식으로 말하죠. 원래는 뭐 보느냐, 뭐 보는가 이렇게 했는데, 뭐 보세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요즘 넷플릭스 뭐 봄,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와 똑같다. 그래서 의문이나 청류에도 사용이 확대되고, 높임의 청류는 격식치를 비격식치로 바꾸고 높임의 정도를 특정화하지 않아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종결 형태. 그래서 음의 형태가 바로 높임에서, 우리 국어엔 높임이 중요한데 요즘 넷플릭스 뭐 보느냐, 뭐 보는가, 뭐 보오, 뭐 보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을 뭐 봄 하면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반말체 같지만 다 포함이 되니까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요즘 넷플릭스 뭐 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높임이긴 하지만 특정 대상에게 어떤 경어체가 돼서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근데 뭐 봄 이렇게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사람에게 다 통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이걸 많이 활용한다. 그래서 인터넷뿐 아니라 통신원의 영향을 받아 실제 대화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확대되었고, 그 다음에 정보성이 높고 상황성이 넓은 고명확기 형태를 상호 주관하여 간결한 친근체로 사용하면서도 상대를 배려하는 공손성을 사용하는 동기가 작용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간결한 친근체, 뭐 봄? 이렇게 함으로써 간결한 친근체로 사용하면서도 상대를 배려하는 부분.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도 나는 지금 밥을 먹는다. 내가 지금 나의 상황을 전하는 나는 지금 밥을 먹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밥을 먹고 있다.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뭐가 되는가 하면 어떤 높임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면 반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밥을 먹고 있음 이렇게 하면 높임도 아니고 낮춤도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더 친근하게 사용하는 부분. 그래서 이게 뭐냐, 인터넷 시대에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직접 누구 앞에를 두고 있으면 내가 친구라면 나 지금 뭐 하고 있다, 또 선생님이라면 나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인터넷 시대이다 보니까 직접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있음, 음의 형태로 끝내는 게 인터넷 시대에서 많이 나타나는 표현법이다.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뭐냐, 이걸 반영해서 이 내용을 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과정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이 내용을 미리 이렇게 제시를 해놓은 겁니다. 이런 경우 교육과정에 없다가 나왔으니까 이런 경우 뭐냐, 이제 시험에 내기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황이 인터넷 상황에 사용되면서 주관화해서 간결한 친근체로 사용한다.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점. 자, 그래서 이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과정에서 2015에서 2022로 하면서 바뀐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보면 가장 진하게 표현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연하게 표현해 놓은 것은 좀 일반적인 설명이라면 진하게 표현해 놓은 부분이 뭐냐, 이러한 부분이다 하는 점. 그 다음에 7쪽 부분에 보면 조금 중요하게 설명되어 있는 중에 9학년 국어 4-8 국어 자료에 대한 분석과 성찰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능동적인 국어생활을 영리하도록 하기 위해 설정됐고, 욕설이나 부정적 표현 및 말투 등이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또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표현, 편견 및 고정관념을 유발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표현, 갈등을 조장하는 표현, 이런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언어 생활을 현재 중학생이나 이런 경우에 초고등학생, 중학생 언어에 욕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녹음을 해보면 욕이 없으면 말을 못할 정도로 그런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시대에 맞게 적용이 되었다 하는 점. 그래서 욕설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 인식을 갖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부분에 핵심적으로 달라지거나 추가된 내용은 현재 있는 이 부분이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이전에 있던 내용과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국어 1학년, 공통국어 1학년입니다. 공통국어 1학년인데 여기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 언어 실천 양상을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고등학생이 되어서 언어를 한번 돌아보는 부분으로 책임감을 가지며 국어 생활을 한다. 이 내용은 앞에 마지막에 했던 부분, 우리가 9학년 국어 4-8번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도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의미. 어문 변동, 기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휘, 문법 요소의 특성과 어휘, 문법 요소 및 어휘라고 해서 어휘의 표현 효과를 평가한다. 어휘가 추가가 되어 있지만 어휘는 이전에도 다 있었던 내용입니다.
과거 및 현재의 국어 생활에 나타나는 국어의 변화, 과거 및 이게 국어사입니다. 국어사. 그리고 우리가 과거 및 현재의 국어 생활에 나타나는 국어의 변화, 국어가 변화하는 실체다, 국어를 사랑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에서 보면 우리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고전과 현대, 현대에서 중세, 공부를 하면서 이걸 연관을 지어라고 하는 게 뭐냐? 교육과정에서 이런 변화의 흐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험에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뭘 해야 되는가? 현대는 현대대로 하고 중세는 중세대로 하는 게 아니라 현대 어떤 내용을 할 때 중세에 무엇이 있었다, 중세에서 이렇게 흘러왔다, 이걸 함께 이해하면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26년 27년에 강의하는 게 바로 뭐냐, 그러한 흐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안 나왔던 부분 중에, 시험에서 아직 안 다루어졌거나 안 나왔는 부분 중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즉 중세 현대 함께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부분을 제가 뭐냐면 2027년 대비 강의에서 골라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 중세와 현대를 연관지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냐, 이걸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 강의가 기본이다. 이 기본을 잘 알아야 이 부분도 쉽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도 세부 내용에서 보면 대부분 비슷한데 교육과정에서 좀 추가가 되어 있거나 강조하게 되는 게 뭐냐, 공통국어 1학년 4-3번에 보면 문법 요소와 어휘를 통해 실현되는 언어 주체의 태도와 인식을 파악한다 라고 해서 이 부분 속에 참여자 간의 관계나 장면의 격식성 등 상황 맥락에 따라 달리 쓰인 높임 표현의 효과, 상황에 따라 높임 표현이 달리 쓰이고 있다. 여기 구체적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또 시간의 경과가 드러나거나 시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기능을 하는 글이나 담화에 쓰인 시간 표현의 효과, 시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신문, 기사, 뉴스, 보도, 특정 글이나 담화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 피동, 인용 등과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 요소라고 했을 때 문법 요소 7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문법 요소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의 경우에 우리가 보면 잘 알듯이 문장의 종결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높임, 시간, 사동, 피동, 부정, 인용, 이렇게 해서 7가지가 있습니다. 이전에 부정까지만 있는데 인용이 2015에 추가가 되면서 인용 표현하는 게 함께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용에 대한 것도 추가가 되어서는 인용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인용절에서 다루던 내용을 조금 더 추가가 되었다. 이 내용도 뭐냐, 우리 자료에 다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그래서 이런 5가지 중에 최근에 이제 여기 강조되는 부분이 뭐냐,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높임의 경우에는 상황 맥락에 따라 높임의 효과가 달라진다. 또 시간의 경과가 드러나거나 시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기능을 하는 글. 그래서 우리가 시간 경과가 드러나는 부분, 시간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국어에서 보면 과거, 현재, 미래 이 부분이 명확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예를 들면 나는 내일 학교에 간다. 나는 내일 학교에 간다. 내일과 간다가 결합이 되면 나는 학교에 간다. 학교에 간다가 현재인데 내일과 결합이 되어버리면 니은다가 현재가 아니라 이때는 미래를 나타내는 부분이 되어버립니다. 간다. 내일과 니은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시간 표현이 달라지는 부분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내용들이 우리 책에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부 내용들. 여기 교육과정에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어 우리 책에서
높임 관계에서 관계와 상황 맥락, 그러니까 참여자 간의 관계나 장면의 규칙 등 상황 맥락이라고 했을 때 제 책에 보면 높임 표현 속에 이렇게 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높임법 구조, 화자와 청자, 그 다음에 그 말의 문장 구조가 있으면 문장에서 보면 문장 발화에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높임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라고 하는 상황 맥락에 따른 구조를 제시해 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황에 따라 달리 쓰인 높임의 예. 예를 들면 자 씻기 전에 빨리 드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 씻기 전에 빨리 드시오라고 하면 들다 시와 높임 주체 높임 시가 들어가 있고 낮춤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결, 그러니까 상대가 동일할 때 상대를 높였다가 낮췄다 함으로써 원래는 드시다 하면 높임인데 낮춤이 함께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뭐냐, 쓰나마름 시나 높임 의가 사용되어서는 높임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주체와 상대가 동일한 경우 주체 높임으로는 높이고 상대 높이는 낮춰 어색한 높임 표현이거나 특이한 낮춤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예가 있다 하는 점. 그래서 씻기 전에 빨리 드시오 라고 말하면 동료나 친구 사이에 이게 뭐냐, 높임과 낮춤이 함께 사용돼 친근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요건 구조가 미안합니다. 어떤 구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어에 대해서 끝부분에 시로는 높여주고 이 주어가 바로 상대일 때, 주어가 청자일 때 시로는 높여주고 어로는 낮춰주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 부분이 뭐냐, 이 특수한 효과가 상대에 대한 친근함을 유발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바로 뭐냐 하면 앞에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높임 표현과 관련되는 부분에 이런 걸 우리가 예를 들면 교육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가 중요한 내용은 여기에 이런 부분으로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2022 교육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이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으로 제시를 해놨고, 그래서 이것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중학교 부분이 있고 고등학교 선택 과목의 문법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 문법. 문법에서 보면 23쪽에 지금은 이전에는 뭐였습니까? 언어와 매체, 언매 이렇게 해서 언어와 매체 2015 교육과정에는 지금 무엇과 결합됐다고 했습니까? 화법과 언어, 화법과 언어. 화법과 언어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23쪽에 보면 체계표에서 우리가 표준 발음, 품사 문장 구조에 대한 지식, 표준 발음은 문법이면서 어문과 관련되고, 품사 문장 구조, 품사와 문장 구조는 통사, 단어의 짜임과 의미, 단어의 짜임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조어법과 그 다음에 어휘, 그 다음에 어휘와 문법 요소는 앞에 7가지가 있었습니다. 담화라고 해서 기본 내용으로는 우리 책에 제시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 문법 부분에서 다루어지는 부분은 여기에 이제 전체 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문론, 형태론, 그 다음에 어휘론과 의미론, 그 다음에 통사론, 문장구조, 그리고 담화 등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우리 책이 짜여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기본 범위 부분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속에 세부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 성취기준 속에서 문법에 해당되는 것, 그 뒤에 있는 것 23쪽에 밑줄을 안 그은 것은 뭐냐, 화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24쪽에 문법 과목 교육과정 부분에서 국어와 국어생활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 이게 국어사입니다. 국어사, 고전문법, 현대문법. 중학교에도 강조가 되었고 고등학교에도 이게 강조가 되고 있다 하는 점. 이전에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왔던 게 여기에는 함께 묶여져 있다 하는 점. 표준 발음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문론, 품사와 문장구조, 품사와 문장구조에서 여기서는 형태론 분야와 통사론 분야를 묶어서 그 이전에 2가지였던 것을 하나로 합쳐 놓았고, 단어의 짜임과 새말 형성,
여기 이전에 있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 단어의 의미 관계, 이것도 묶여졌습니다. 하나로 묶여지고, 그 다음에 25쪽에 보면 담화의 맥락에 적절한 어휘와 문법 요소를 선택하여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이전에 문법 요소들의 개념, 담화의 맥락에 적절한 어휘와 문법 요소를 선택한다 라고 해서 문법 요소 부분 역시 마찬가지 이전에 있던 7가지 이 부분이 문법 요소는 똑같습니다. 통사론에 해당되는 것인데 맥락에 적절하게 사용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25쪽의 경우에 그 세부 내용에서 국어와 국어생활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제가 중요한 내용, 이 자료를 볼 때 여기 중요한 내용과 중요한 내용의 글씨체가 지날수록 중요합니다. 지나고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중요도에 따라서 그게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아래 보면 또 담화에 사용되는 어휘와 문법 요소가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뭔가, 문장 종결, 여기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통사론에서 종결, 높임, 시간, 사동, 비동, 부정, 인용, 인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인용도 우리가 문법에서 하나 다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여러분 제 책에 보면 제가 지금 2권을 안 들고 왔는데 2권 부분에 여러분 책을 가지고 있죠. 2권의 통사론 부분에 보면 통사론의 체계표가 있습니다. 통사론의 영역별 체계표가 있는데 통사론의 체계표를 잠깐 보면 거기에 통사론에 뭐가 있습니까? 영역별 체계표에 첫 번째 문장 성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의 짜임, 문장의 짜임과 문장의 종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법 요소, 그 문법 요소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종결, 높임, 시간, 사동, 비동, 부정, 인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에 여기에서 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책의 내용이 2015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했는데 2022 교육과정이나 2015 교육과정이나 추가된 내용은 방금 제가 말했던 여기 두세 가지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제 책에 이미 있는 내용들입니다. 책에 있는 내용이고 없었던 내용은 뭐냐? 우리 책에 문법에서 보면 없었던 내용은 6페이지 앞에 자료 부분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명사와 용언 이 부분만 없었습니다. 이 부분만 없고 이미 우리 책에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을 믿고 지금도 이 책을 믿고 하면 됩니다. 2022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문법을 공부를 하면 2015 교육과정, 2022 교육과정 전체를 아울러 공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책 자체가 철저하게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제 문학 내용학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내용이 있을 때 항상 그 부분은 교육과정의 내용을 제가 항상 먼저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62쪽 부분에 보면 책의 62쪽에 거기에 지금까지 이 분야 중요 내용 기출문제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게 뭐가 있는가?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거, 2012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2022 부분은 없는데 2022 부분도 앞에 어문의 체계, 문자 체계 그 부분이 있었죠. 어문의 체계와 문자 체계라고 하면 이미 중학교 체계 이 자료 5쪽에 있었습니다. 국어의 어문 체계와 문자 체계를 이해한다. 어문 체계, 문자 체계 하면 책 내용 속에 어문 체계는 여기에 있고 문자 체계는 한글 훈민정음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다 하는 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책 자체가 철저하게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있는 이 책 내용을 수용하고 공부를 하면 교육과정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과정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2022로 바뀌었는데 2022도 2015나 거의 같고 추가된 내용이 아주 극히 일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이 자료라든지 여기에서 강의를 하면서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할 때 2022 개정교육과정 아무 걱정하지 말고 2025와 거의 같다. 그리고 추가된 내용은 여기 자료에서 다 포함되어 있다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교육과정 설명 뒤에 우리 이 자료의 42쪽부터 보면 음운 변동의 표기라든지 순서라든지 좀 더 주목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하거나 주목할 부분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책에도 제시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은 있어서, 예를 들면 58페이지에 인용 표현이 있죠. 인용 표현이다 라고 했을 때 58페이지에 보면 인용 표현이 있습니다. 그 인용 표현과 같은 경우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새로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인용 표현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공부를 해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인용절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직접 인용, 간접 인용. 그 외에 이런 내용에 해당되는 것, 최근에 인용 표현과 관련되는 부분에 보면 직접 인용, 간접 인용 외에 중립적 직접 인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넘어가면 지시 표현 중에 지시, 대용, 직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개념, 이전에 나왔던 것이지만 개념이 헷갈릴 수 있어서 다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이건 나중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제시했는 자료만으로, 여러분이 현재 있는 자료만으로 우리 2020 교육과정 모든 시험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도 요 강의 앞서 말씀드렸죠. 이 강의 충실하게 듣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2027년 강의 이 부분을 잘 따라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우리 시험에 쉽게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법은 영역이 한정되어 있어서 적중도도 훨씬 높습니다. 작년에도 이미 우리가 다른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러 군데에서 많은 부분이 적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문학 전문이지만 문학보다 문법 적중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기 있는 내용이 제가 뭐냐면 강의 자체를 문법도 문학처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그 내용이나 아니면 책에 담겨 있는 부분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에게 가장 도움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합니다.